2021년 상반기에만 6종류의 노트북을 직접 구입해서 사용해봤는데요. 울트라북 2대랑 M1 맥북 2대,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 2대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다양한 특징이랑 장단점을 평점과 함께 깔끔하게 정리드리고, 여러분에게 꼭 맞는 노트북은 어떤 모델일지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울트라북으로는 삼성 이온2와 레노버 요가 슬림 7을 구입했는데요. 먼저 삼성 이온2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사양은 인텔 1165G7 4코어 CPU에 엔비디아 MX450 GPU, 그리고 32기가 램을 탑재한 최고 사양이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울트라북으로는 상당히 고성능이지만 가성비를 따지자면 굉장히 아쉬운 모델이었습니다. 먼저 장점은 엄청나게 가벼운 무게, 굉장히 밝고 색감도 훌륭한 QLED 디스플레이, 그리고 일상에서의 성능이었는데요. 주로 외부에 들고 다니면서 가벼운 영상 편집이나 사진 편집, 그리고 캐주얼한 게임을 플레이하는 용도로는 사실 꽤 훌륭한 성능이고요. 해상도가 좀 아쉽긴 하지만 디스플레이 퀄리티도 상당히 좋아서 포토샵을 이용한 사진 편집용으로 사용하기에도 훌륭했습니다. 특히 MX450 GPU는 인텔 내장 GPU에 비해서 큰 성능 차이를 보여줬는데요. 게임이나 영상 작업을 위한 울트라북을 구입하신다면 꼭 MX450 옵션이 포함된 모델을 구입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역시 가격이었는데요.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생각하더라도 200만원을 훌쩍 넘는 가격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특히 잠시 후에 언급드릴 레노버 요가 슬림 7이나 M1 맥북 에어와 비교했을 때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온2에 대한 저의 평점은 5점 만점에 3점인데요. 일상에서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캐주얼한 작업이나 게임을 즐기기엔 충분하지만 그보다 조금만 더 부하가 걸리는 고사양 작업이나 게임에서는 금방 성능이 한계가 오는 편이고, 그에 비해서 가격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이상의 점수를 주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함께 구입했던 또 다른 울트라북 레노버 요가 슬림 7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모델이지만 M1 맥북 에어랑 너무 장르가 겹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빛이 바랬던 좀 안타까운 제품이었습니다. 저희가 구입했던 모델은 AMD 르누아르 8코어 CPU에 16기가 램을 탑재한 사양이었는데요. 기본적인 CPU 성능도 굉장히 훌륭했고, 무엇보다 알루미늄 바디의 만듦새나 단단함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키보드도 적당히 타건감이 있으면서도 맥북 에어보다는 훨씬 조용했고요. 14인치 16:9 디스플레이는 요즘 유행하는 16:10 스타일은 아니지만 넷플릭스 같은 컨텐츠 감상에서는 오히려 맥북의 16:10 디스플레이보다 확실히 더 큰 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CPU 코어 구성이 이온2보다는 훨씬 뛰어나다 보니까 일상에서의 성능도 훌륭했고요. 별도의 외장 GPU 없이 AMD 내장 GPU만으로 그래픽이 구동되지만 그래도 오버워치나 롤, 배그, 국민 옵션 정도는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영상 편집에서는 엔비디아 MX450 GPU를 장착한 이온2나 M1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맥북 에어보다 확실히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영상 편집을 생각하신다면 다른 모델을 구입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레노버 요가 슬림 7은 단단한 만듦새나 튼튼한 CPU 성능, 그리고 이온2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서 확실히 장점이 있었지만 장르나 가격이 거의 정확하게 겹치는 M1 맥북이 워낙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상대적인 비교에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저희 평점은 3.5점인데요. M1 맥북 대신 PC 노트북을 구입하셔야 한다면 가장 좋은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요가 슬림 7 프로가 출시되면서 AMD 5000번대 프로세서와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탑재되고도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었는데요. 훌륭한 빌드 퀄리티의 울트라북 PC를 찾으신다면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모델은 M1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인데요. 사실 올 한 해 동안 노트북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모델들이죠. 먼저 M1 맥북 에어는 7코어 GPU의 기본 사양에 램만 16기가로 업그레이드해서 구입했는데요. 가격 대비 제품 완성도나 성능에서는 솔직히 라이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비슷한 가격대의 울트라북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4K 영상 편집도 파이널 컷 프로를 이용하면 너무나도 가볍게 가능하고, 무엇보다 프로세서 기본 성능이나 OS 최적화가 워낙 뛰어나서 웹 브라우징이나 PDF 리딩 같은 일상적인 사용에서 거의 황당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제품 완성도는 요즘 트렌드치고 좀 두꺼워 보이는 베젤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완벽에 가까웠는데요.
게다가 가격까지 예상보다 훨씬 저렴하게 출시되면서 많은 PC 유저분들이 처음으로 맥으로 진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맥북 프로는 에어보다 약간 더 가격이 높지만 대신 더 밝은 화면과 더 큰 터치패드, 그리고 호불호가 갈리는 터치바와 함께 펜리스인 에어보다 더 냉각 성능이 좋은 쿨링 시스템에 8코어 GPU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는데요. 일상 작업에서 에어와 프로의 성능 차이가 쉽게 체감이 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부하가 걸리는 4K 영상 렌더링이나 뮤직 프로덕션에서는 같은 프로세서 치고는 예상보다 조금 성능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가끔 제품 내부에 써멀 패드를 부착하면 성능이 똑같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당연히 쿨링이나 성능 향상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주겠지만 애플의 AS 정책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제품 합판을 분리하거나 내부를 개조하게 되면 무상 보증은 물론이고 유상 보증 서비스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M1 맥북 유저가 에어와 프로에서 확연한 성능 차이를 느끼실 일은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4K 영상 편집같이 많은 부하가 걸리는 작업을 맥북 한 대로 거의 매일 하시면서 더 큰 터치패드와 더 밝은 스크린이 필요하시다면 맥북 프로를 선택하시고, 일상에서 사용하시면서 가끔 가볍게 영상이나 음악 작업을 하신다면 에어를 선택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M1 맥북 에어와 프로에 대한 저희 평점은 4.5점인데요. 솔직히 5점 만점을 주고 싶지만 맥 OS가 지원하는 게임 타이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게이머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 있고, GPU 성능도 통합형으로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기 때문에 0.5점은 다음 맥북을 위해서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게이밍 노트북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ASUS 제피러스 G15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모델은 라이젠 9 5900HS 8코어 CPU에 16GB 램, 그리고 3080 GPU를 장착한 무시무시한 사양인데요. 훌륭한 만듦새와 스펙에 비해서 의외로 성능에서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는 디스플레이가 내장 GPU에 연결되어 있는 옵티머스 모드를 유저가 끌 수가 없어서 3080 GPU의 성능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점, 그리고 맥스큐 버전 3080 GPU를 사용하면서 최대 100W의 전력 제한 때문에 3080이 제대로 된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는 점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논 옵티머스 설정이 가능하고 140W의 전력을 사용하는 한성 노트북의 3070 GPU보다 훨씬 떨어지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5900HS CPU 역시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대로 된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터보 모드로 사용해도 긱벤치5 멀티코어 점수나 3D마크 점수 모두 라이젠 7 5800H CPU를 장착한 한성 노트북보다 낮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긱벤치5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는데요. OS 재설치부터 바이오스 업데이트, 그리고 수도 없이 설정들을 변경해봐도 꾸준히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좀 의심이 가는 부분 중 하나는 램인데요. 아이다 64를 이용한 램 읽기 쓰기 속도가 3200MHz 듀얼 채널 구성으로는 유난히 낮은 점수를 기록했고, 램 슬롯에 장착되어 있는 8GB 램이 최근 라이너스 테크 팁 등을 통해서 퍼포먼스 이슈가 언급되고 있는 단면형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에요. 램을 교체하거나 용량을 늘리고 싶어도 두 개의 채널 중 한 채널은 보드에 납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램 업그레이드가 좀 애매해지는데요. 이 역시 유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듀얼 램 슬롯을 지원하는 한성 노트북에 비해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네요. 실제 영상 작업이나 게임에서도 오히려 더 스펙이 낮은 한성 노트북에 비해서 10% 정도 성능이 떨어졌는데요. 무엇보다도 성능을 중시하는 하이엔드급 게이밍 노트북으로는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빌드 퀄리티는 훌륭했는데요. 내부 쿨링도 6개의 히트싱크를 사용해서 넉넉한 편이고, 제품의 질감에서 느껴지는 단단함이나 키보드와 터치패드의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디스플레이 퀄리티 역시 개인적으로 사용해본 모든 윈도우 노트북 중에서 가장 훌륭한 수준이었는데요. 1440p 해상도에 165Hz 고주사율을 지원하면서도 표현할 수 있는 색상 범위나 색상 정확도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ASUS 제피러스 G15에 대한 저의 평점은 4점인데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논 옵티머스 모드랑 TGP 140W의 3080, 그리고 램을 직접 교체할 수 있는 듀얼 램 슬롯만 지원했어도 5점 만점에 가깝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 10% 정도의 성능 하락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1.9kg의 가벼운 무게와 함께 성능보다는 오히려 빌드 퀄리티에서 만족감을 느끼신다면 여전히 제피러스 G15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볼 모델은 바로 지난주에 리뷰했었던 한성 TFG 5577XG인데요.
그냥 정말 성능 하나에 모든 것을 몰아넣은 제품이었습니다. 동사양의 게이밍 노트북으로는 초경량에 해당하는 1.7kg의 무게에 라이젠 7 5800H CPU와 140W 3070 GPU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성능 하나만큼은 한 단계 더 높은 사양의 제피러스 G15를 10% 이상 앞서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반대로 빌드 퀄리티가 너무너무 아쉬웠는데요. 전원 버튼이나 터치패드, 램 포트 같은 기본적인 부품들에 하자가 있었고 키보드 역시 레이아웃이 상당히 불편하다 보니까 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사용할 때 심리적인 만족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노트북에 200만원 가까운 비용을 들였으면 성능도 성능이지만 그에 걸맞는 제품 완성도를 기대하게 되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많은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성 노트북에 대한 저희 평점은 아쉽게도 4점인데요. 확실한 성능만큼이나 빌드 퀄리티에서도 정말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거의 완벽한 게이밍 노트북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상반기에 직접 구입해서 사용해왔던 6가지 노트북에 대해 정리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새로운 노트북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최고인 노트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의 용도와 취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좋은 선택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모든 노트북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답글에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까요.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